오늘 수업은 복종시키는 것, 복종하는 것 모두 신을 거역하는 일이다 라는 주제로 최소 행복에 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최소 행복에 도달하는 방법. 자, 학생이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다른 훌륭한 가치들이 있겠지만 평등만큼 직접적이고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그런 가치가 과연 있을까요? 자, 평등에 대해서 학생이 주장합니다. 행복을 위해서는 평등이 필요하다. 그렇겠죠.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많겠지만 가장 많은 경우가 다른 사람과 비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비교만 없으면 행복하지 않을 이유도 없지 않나요? 산속 수행자가 불행을 못 느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죠? 불행을 못 느끼니 행복하다는 말이군. 두 번째 수업에 그렇게 얘기했었죠. 자, 문제는 평등으로 오히려 손해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네. 그들이 손해보기 때문에 내버려 두지 않죠. 그들이 그것을 쉽게 허락하지 않지. 평등은 당장 누군가에게는 손해일 수 있지만 한 세대만 지나면 모두에게 이익인데 말일세. 그렇습니다. 자, 한 세대라면 왜일까요? 지금 자신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자기 자식들은 그 혜택을 볼 거란 말이네. 어떤 혜택일까요? 예를 들면 평등세가 있어 상속의 경우 95%를 상속세로 낸다고 해보세요. 어떤 부자가 100억을 상속해도 자식들은 5억밖에 상속받지 못하게 되는 거지. 자, 그렇다면 자식들은 엄청 불만이겠죠. 하지만 그렇게 부가 분배되어 구성원들에게 나누어진다면 그 자식들도 여러 사회복지 혜택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겠지. 사회 전체의 복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하지만 원래 상속받을 몫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되겠죠. 그렇죠? 만일 한 세대 30년이 지나면 또 다른 부자가 엄청난 부를 평등세로 구성원에게 나누지 않겠는가. 그럼 이번에는 자신들이 부의 분배에서 혜택을 볼 것세. 그렇겠죠. 그렇기는 하겠지만 재산을 이미 거의 사회에 환원해서 평범한 부를 가진 사람이 될 테니까 그렇게 되겠죠. 자, 그때부터 혜택을 보면서 계속 살 수 있을 거네. 다시 부자가 되기까지는 말일세. 자, 그런 원리입니다. 보통 때는 혜택을 보고 부자가 됐을 때만 손해를 보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네요. 극단적 세금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부의 분배는 행복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겠지. 그런데 사실 그런 물질적, 분배적 평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네. 자, 왜 그럴까요? 행복하려면 같이 즐거워해 줄 사람이 필요하네. 이것이 평등이 행복의 조건인 이유지. 자, 의학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비슷해야 함께 즐거워하는 관계가 된단 말이군요. 그렇네. 게다가 행복을 사람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것도 문제네. 음, 행복을 사람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것도 문제. 자, 무슨 말일까요? 행복을 사람으로만 제한하면 그것은 신과 관계없는 사람의 일이 되어버리지. 자, 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나 개미나 은티나무나 같은 피조물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오래지 않아 사람 중심의 불평등한 행복이 반드시 세상을 파괴할 것을 지금도 파괴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행복에 미치는 불평등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 거죠? 그렇다고 이론적 공산주의처럼 완전한 평등을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완전한 평등은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죠. 작은 차이를 인정하면 불평등을 인정하는 셈이네. 저항이 있어도 양보는 안 되지. 평등에 대한 양보를 말합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되기 위한 길이네. 힘 있는 자의 선심 쓰는 듯한 행복은 필요 없네. 근데 노학자는 아주 엄격합니다. 평등에 대해서. 자, 그래서 평등과 공평의 기준이 있지 않은가. 평등과 공평의 기준.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차이인가 봅시다. 자, 3명의 직원이 하루 8시간 노동에 10만 원 임금으로 고용됐다고 하세. 근데 그 직원은 4시간만 일하고 다른 직원은 8시간, 또 다른 직원은 12시간을 일했다고 치세. 이때 평등은 계약대로 모두에게 10만 원씩 주는 것이고, 공평은 일한 시간에 맞춰 5만 원, 10만 원, 15만 원을 주는 거지. 좀 다르죠. 생각할 것도 없이 공평의 기준을 적용해야겠죠. 물론 공평의 기준이 공정성 측면에서는 더 낫겠죠.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네.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4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직원이 사실 그 전날 가족의 죽음으로 시리에 빠져 일을 잘하지 못했을 수도 있네. 이런 것들을 고려해 평등하게 임금을 지급한다면 누구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직장을 다니게 되겠지. 평등적 분배가 공정하지 않아 보여도 행복한 삶을 위해선 필요할 때도 있는 것이네. 물론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직원은 해고해야겠지만 그렇겠죠. 자, 그렇군요. 하지만 이 경우는 특별한 예외적 경우이고 기본적으로는 더 열심히 일한 자가 더 많이 가져야 공평하고 행복하겠지. 이것마저 부정되면 세상은 후퇴하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모두가 나서야지. 공평이 좀 더 공정하겠지만 평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말이죠. 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렇네. 물은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되고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네. 평등을 도구로 해석하는지 우유로 해석하는지는 그 사람의 정체를 드러내지. 평등은 자유에 이어 제2의 진리 조건이네. 그것을 폄하해봐야 자기 무지만 드러낼 뿐이네. 우리는 평등을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손해보더라도 평등을 통한 작은 행복을 포기해서는 안 되겠군요. 평등은 분명 약자의 허영이지만 불평등 또한 분명 강자의 허영이지. 행복을 위해 강자의 허영을 버리는 것이 조금 더 인간적이지 않겠나. 그렇겠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세상에는 돈이 많다거나 조금 힘이 있다거나 하면 자신들이 무슨 다른 계층의 사람처럼 생각하는 부류의 인간이 있지 않나요?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불행을 주거나 그것을 느끼게 하는 것 같고요. 예,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 모두들 이건 허영심 때문이지. 허영심은 자네 말대로 원래 있지도 않은
강류 계층을 만든다네. 그것을 이용한 장사가 잘 되는 이유이기도 하지. 하지만 허세는 행복과 거리가 머네. 스스로 부끄럽기 때문이지. 허영과 허세는 행복과 거리가 멉니다. 그렇게 허세를 부리지 않아도 존경할 만한 사람은 사람들이 분명 알아봐 줄 텐데요. 그렇죠? 존경할 만한 이는 자신의 권리를 먼저 양보한 사람이고, 이를 간파한 사람은 그에게 자기 권리를 스스로 양보한다. 그렇죠? 이것이 존경의 표시로 나타나지. 존경할 만한 이가 많을수록 행복한 세상에 가까운 걸세. 자발적으로 평등을 양보하는 거군요. 그렇죠? 자발적으로 평등을 양보하는 셈입니다. 평등이 분명 다수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분명한 철학적 가치라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쇠뇌하듯이 교육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그런 교육을 원치 않을 것이요. 오히려 그 반대지. 어른들이 그걸 원치 않습니다. 아이들은 모든 것을 공평하게 보고 생각하려고 하는데 어른이 교육하는 것은 불평등을 일으키는 이기심 뿐이네.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서 행복하지 않은 이유지. 하긴 아주 어린 아이들은 누구에게나 완전한 평등적 태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커가면서 점점 바뀌지만요. 어른들이 문제군요. 아이들은 어른의 영향을 받고 자라면서 불평등적 사고의 악순환이 이어지지. 그렇겠습니다. 어른들은 왜 평등에서 눈을 돌릴까요? 나이가 들면서 자기 신념이 생기기 때문이지. 그게 무슨 말이죠? 신념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자, 강한 신념을 가진 자는 타인을 무시하고 그들의 생각을 잘 수용하지 않기 때문이네. 그런데 보통 그 신념이 타인을 위한 것이라고 억지 주장하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평등을 무시하면서 그것을 목표로 하는 셈이네. 우스운 이야기 아닌가. 이것이 신념이 강한 자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군요. 뭔가 대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플라톤이 말한 공동 육아와 철학자 양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하나요? 학생이 묻습니다. 노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 육아도 말이 안 되는 문제지만 40년이나 걸리는 플라톤식 철학자 양성을 어떻게 기다리겠나. 오늘 저녁 잔치상을 위해 점심을 걸을 수는 있네. 하지만 언제 있을지 모르는 잔치상을 위해 계속 굶을 수는 없는 일이지. 행복을 위한 꿈은 그것이 너무 멀리 있으면 악마의 꿈이라네. 행복이 너무 오래 걸리면 악마의 꿈이라고요? 그렇네. 오랫동안 노력해서 큰 성과를 얻는 일도 많을 텐데 그걸 악마의 꿈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요? 자, 학생이 반론을 제시합니다. 물론 그런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오랫동안 삶을 힘들게 하기 때문이네. 행복 관점에서는 분명히 악마의 꿈이지. 그런 면입니다. 자, 학생이 계속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럼 누구도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오랫동안 꼭 그 일을 해야 한다면 사람은 행복을 포기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행복을 추구해야겠지. 중요한 것은 행복을 위해 행복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일세. 그런 의미군요. 어쨌든 자유가 어려운 만큼 평등도
쉽게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군요. 행복이 원래 그런 것 아닌가? 다만 자유보다는 평등을 통한 행복이 좀 더 쉬운 편이지. 반대 아닌가요? 자유는 나만의 문제이고 평등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풀어야 할 문제니까요. 그 생각이야말로 반대이네. 자유는 키르케고르의 말처럼 다른 사람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채찍을 휘둘러야 하지만 평등은 내가 주도적으로 내 권리를 양보하거나 양도하거나 포기하면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지. 그렇습니다. 자, 자유의 실현은 험난 거다네.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 하지만 평등의 실현은 평탄할 수 있네. 누구나 마음 먹으면 당장 가능하지. 행복이 평등으로 더 쉽게 다가서는 이유라네. 자, 그렇지만 선생님, 세상은 이미 강자와 약자가 있어 그 벽을 깨뜨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강자들의 자존감은 약자들과의 평등을 허락하지 않을 텐데요. 자기보다 쉬울 뿐이지 자네 말대로 평등도 절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존감 문제인데 강자도 약자도 자존감은 동일하네. 사실은 약자, 강자 모두를 위한 일이지 다투지 않기 위한 형식이라네. 자존감을 따지기 시작하면 갈등이 발생하고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학생이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평등은 완전히 같은 상태로 정의할 수는 없지 않나요? 무언가 적당한 타협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평등의 적정한 타협점이겠군요. 행복을 위한 평등은 과도한 차이 없이 비슷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차이 없이 비슷하게. 하지만 길 가던 세 사람이 우연히 황금을 발견하면 모두 행복하기는 어렵네. 비슷하게 나누는 것을 누군가는 원하지 않기 때문이지. 자,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타협점은 있겠지만 사람의 욕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이군요. 특히 강자의 욕심이 문제 있어요. 어찌 보면 약자가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기는 하네요. 힘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지. 하지만 쉬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 평등은 아니지만 평등할 자격은 좋은데 신의 선물을 썩은 상자에 묵혀둘 필요는 없지 않겠나. 행복을 위해서는 불구덩이도 헤쳐갈 만하니 말일세. 강자의 동정심을 기대하는 건 어떤가요? 강자의 동정심. 자, 노학자는 반대합니다. 평등과 동정은 완전히 적대 관계네. 동정심은 자신의 우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지. 행복을 위한 평등에 필요한 것은 동정심이 아니라 동질감이네. 자, 동정심과 동질감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동정심이라면 모를까? 강자들이 동질감을 가지려 할 리가 없을 텐데요. 그렇겠지. 특히 강자에게 당하기만 하던 약자도 자신이 강자가 되면 절대 동질감이나 평등을 원하지 않을 걸세. 사람은 기회가 되면 평등에 등을 돌릴 준비가 되어 있지. 다들 그렇습니다. 그것도 마치 복수심에 불타는 것처럼. 타인의 행복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네. 그러다 결국 그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자신도 불행해지지만 말일세. 그래서 행복은 배우고 익히는 자의 것이네.
자, 그렇습니다. 강자와 약자가 강자에게 대항하려면 우선 용기가 필요할 텐데 그런 용기가 어떻게 발생할까요? 그런 용기를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용기 쉽지 않은 일이지. 용기를 가지려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분노해야 하며 분노하여 고귀한 결과를 얻으려면 냉철해야 한다네. 그렇습니다. 분노를 통한 냉철한 용기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죠? 냉철하려면 우선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네. 그 다음 현존하는 규정으로 침착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하지. 법을 어기거나 대충 계획을 세우면 안 되네. 그 다음은 최대 다수와 연대하고 실천적 대책을 하나하나 견실히 실행하는 것일세. 자, 잘 기억합시다. 냉철함이 무슨 말인지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기란 정말 어렵군요. 이렇게 평등해지기 어려운 근본적 이유가 뭘까요? 남과 달라지고 싶어 하기 때문이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남과 달라지고 싶어 합니다. 본능적으로. 서로 달라지려 하면 득실을 따지기 시작한다네. 내 것과 타인 것이 구분되기 때문이지. 서로 비슷해지려는 득실은 더는 의미가 없어질 텐데 말겠어요. 비슷해지려 하면 득실은 더는 의미가 없어질 텐데 말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고통과 다툼의 원인은 내가 남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네. 억지로라도 법의 힘에 의해서라도 서로 같아지도록 만들면 안 될까요? 자, 그렇게는 평등해질 수 없는 일이네. 겉으로만 평등을 가장하기 때문이지. 서로 같으면 가장해서는 안 되네. 위선은 삶을 절망케 하니 말이야. 거짓 같으면 만족하고 인내해서는 안 되네. 어느새 행복도 가장하기 때문이지. 네, 그렇습니다. 억지로 해서는 안 되는 거군요. 그렇게 혼자 다르고 혼자 자유로운 것이 행복하다고 느껴서 그럴까요? 자, 왜 다르려고 하는지 학생이 질문합니다. 그럴 리가 있겠는가? 자유를 찾아 너무 혼자 나아가지 말아야 하네. 혼자 자유로운 건 행복은커녕 오히려 슬픈 일이네. 혼자 자유로운 것은 오히려 슬픈 일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같이 즐거워해 줄 사람이 옆에 없기 때문이지. 절대 행복할 수 없네. 같이 즐거워해 줄 사람이 없으면. 그렇군요. 그래도 뛰어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혼자이긴 하지만 앞서 나아가는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 아닌가요? 자, 노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뛰어난 자가 세상을 이끈다고 생각하나? 그럼 누가 이끌까요? 세상을 이끄는 것은 오히려 평범에 전혀 드러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세상을 이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선함의 불빛을 바라는 자가 지금도 아무도 모르게 세상을 다스리고 있네. 자, 학생이 의문을 표시합니다. 사람을 각성하게 하는 위대한 철학자, 세상에 이름을 날리는 성공한 사람,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각성하게 하는 건 그런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주변 평범한 선한
사람들의 삶. 그들이 지나가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말들이지. 잘 눈치채지 못하지만 말일세. 자, 세상을 이끌기 위해서라면 뛰어날 필요 없네. 자, 그렇다면 뛰어난 사람에게 자기의 평등한 권리를 양보할 필요도 없겠군요. 그렇겠죠. 물론이네. 누군가의 평등을 맡기느니 신에게 목숨을 맡기고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도 있는 법. 평등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평등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구체적인 사례로서 평등을 통한 최소 행복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학생이 다시 묻습니다.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미워한다든지 원망한다든지 싫어한다든지 하는 감정적 적대감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적대감 속에는 이미 평등이 깨져 있는 것 아닌가요? 사람들 관계 속 적대감. 우리 삶에서의 큰 문제죠. 잘 파악했네. 평등적 관계는 진리와 정의 관점도 있지만 감정적 관점도 상당 부분 차지하지. 그렇습니다. 감정적 적대감 속에서 누가 위아래인지도 모를 만큼 망가지고 파괴돼 혼란스러운 평등은 어떻게 회복시켜야 하죠? 평등의 회복, 적대감 속 평등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운 일이지 우선 용서해야 하네. 이윤과 한이 있는 한 그들에게 상좌를 해주는 것이지. 이윤과 한은 눈물로 사람을 미약하게 하고 침착함을 방해하니 냉철히 용서하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들의 상좌를 깨뜨려야 하네.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한 상대방을 상좌에 위치시키는 겁니다. 무언가 알 듯 말 듯 합니다. 이런 감정적 극복도 행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행복은 그것을 필연으로 만드는 자에게만 허락되는 것입니다. 행복할 수밖에 없는 필연을 매일 조금씩 준비해야지.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필연을 매일 조금씩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등을 위해 노력하다 보면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자, 다른 부작용에 대해서 학생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등은 자유와 마치 한 쌍처럼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평등은 자유와 서로 연관되어 있죠. 평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자유가 심각하게 줄어드는 건 아닌가요? 사실 원리상으로도 자기 자유를 나누는 것이 평등이니까요. 그렇죠? 자기가 줄어드는 건 걱정할 것 없네. 자, 무슨 말이죠? 행복한 자는 자유롭지 않은 자이니 자신의 자유를 남을 위해 희생하기 때문이죠. 그는 아무 바람 없이 바라지 않고 자기 삶을 타인을 위해 지향합니다. 자신의 자유의 손실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가 부모님이 되겠고요. 그렇네.
그럼 이런저런 생각 말고 자신의 평등과 자유를 남에게 희생하면 행복하다는 건가요? 약간의 조건은 있겠죠. 거기에 자유의지가 개입하네. 자유의지로 그렇게 한다면 자네만이 틀리지 않을 수 있지.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네. 그렇죠. 타의에 의한 평등과 자유가 손상되어서는 타의에 의해서 평등과 자유가 손상되어서는 절대 안 되지. 자기 혼자만의 문제도 아니네. 자기 혼자 손해보고 말겠다는 점잖은 무관심이 모두의 행복을 무너뜨리네. 자, 점잖은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결국 그건 누군가에게 복종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점잖은 무관심. 타인을 복종시키는 것, 타인에게 복종하는 것, 모두 신을 거역하는 일이네. 신은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았지. 자, 이번 수업의 작은 주제입니다. 복종시키는 것, 복종하는 것, 모두 신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군요. 행동도 어려운데 그것으로 행복까지 연결하려 하니 더 힘든 일이 되어버렸네요. 자신 속에 감춰져 있는 행복의 씨를 뿌리고 쓰러져 죽을 때까지 열심히 경직해야지. 죽을 때까지 행복하려면 평생 바쁘겠습니다. 부자유를 선택하는 자유, 그것이 사람의 실질적 자유이니 그렇습니다. 자유는 항상 수고로운 현재를 선사한다네. 행복한 자가 한가롭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행복의 시란 무엇이죠? 자, 행복의 시가 무엇일까? 이건 아우렐리우스가 한 말입니다. 성실, 융화, 근면, 냉정, 검소, 절제, 솔직 같은 것. 아우렐리우스의 7가지 덕목이죠. 자, 중학교 때 교훈 같죠? 고리타분하다는 말이지. 그건 아우렐리우스의 덕목입니다. 7가지 덕목. 곰팡이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래됐다는 얘기죠. 한 가지 건강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뭐죠? 이 7가지 덕목의 특징은 머리가 좋든 나쁘든 부자든 가난하든 힘이 있든 없든 누구나 가능하다는 것이네. 머리가 좋거나 부자거나 힘이 있으면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덕목들은 행복하기 위한 흥금의 열쇠라네. 자, 행복을 위한 흥금의 열쇠가 살짝 등장했습니다. 세상에는 뛰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고 그들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지 막막해 했는데 그 해결책이 되겠군요. 그렇네. 그런 덕목들을 갖고 뭘 목표로 살죠? 자, 다시 첫 번째 수업으로 돌아왔군. 원래 그렇다네 사실. 원래 그렇다네 사실. 삶의 목표, 방법, 행복 이런 것들이 무슨 구분이 있겠나. 다 연관성이 있죠. 행복한 삶을 위한 목표는 재력, 권력, 명예처럼 타인과 경쟁하는 차갑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평등, 자유, 정의, 사랑, 평화, 탐구, 탐험, 나눔 가치 스스로 만드는 따뜻하고 가벼운 것이어야 합니다. 가치를 위한 꿈이죠. 우리 배웠던 가치를 위한 꿈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엇을 제공함을 나타내는 가치를 위한 꿈입니다. 누구라도 가능하고 지금 당장 가능한 것들이죠. 직업 같은 것은 별 상관없네요. 직업은 가치를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자, 그렇습니다. 그런 자신만의 가치를 갖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이지. 하지만 염려와 불안 속에 퇴락하지 않으려면, 상식과 잡담으로 지배받지 않으려면 자신의 두 발로 돼지 위에 우뚝 서야 한다. 자, 자신의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자, 무슨 말인지 알 것도 같습니다. 자신만의 가치를 가진 사람은 행복과 자긍심 같은 것이 있겠군요. 그렇죠? 대자연 속 정운을 거니는 자에게 대부장전, 그룹 회장이죠. 네, 정운은 초라한 법이다. 부자의 정원들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가치를 위한 꿈을 가진 사람은 그 누구와도 대등하고 평등한 관계를 가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또 한 가지 예외가 있지. 그게 뭐죠? 다수의 힘이네. 가치가 무력화될 수도 있지. 다수라는 이름의 폭력은 자기 자신을 검열하게 하고 도덕적 용기조차 희생시킨다. 우매한 다수가 행복을 망치지 않도록 경계해야지. 우매한 다수에게 자신의 삶의 행복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대응하고 경계해야죠? 많은 사람의 생각이라거나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이라거나 내 생각이 아니라 모두의 생각이라거나 하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 정치가들 단골맨이죠. 정치가들 단골맨입니다. 국민들의 생각이죠. 이런 식의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자기 생각에 동조하는 몇 사람의 말을 근거 없는 말을 근거로 터무니없는 확대 해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네. 자기 편리한 대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확대 해석하고 있죠. 그래도 때때로 여론조사를 근거로 말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는 사용하는 단어, 조사, 의도된 배경 설명으로 얼마든지 상당 부분 조정할 수 있네. 여론조사에 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답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론조사도 크게 믿을 건 아니란 말이군요. 물론 공정하게 진행된다면 믿을만 하겠지만 글쎄. 어쨌든 다수의 힘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그 의견이 정말 다수의 의견인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네. 그런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네. 대부분 다수를 가장하고 있을 뿐이지. 자, 우리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자, 노학자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정말 다수의 의견이라면 자신의 생각을 바꿔야겠지. 고집불통이 되지 않으려면 글쎄, 정말로 다수의 의견, 그게 사실이라면 자신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선생님, 조금 전 가치를 위한 꿈이 누구라도 가능하고 지금 당장 가능한 것이라고 했고 그 내용이 평등, 자유, 정의, 사랑, 평화, 탐구, 탐험, 나눔 같은 것이라면 그건 너무 대단한 것 아닌가요? 자, 가치를 위한 꿈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자, 노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평등, 자유, 정의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 그렇죠? 하지만 평등의 예를 들면 전에도 당장 가능하네. 실제 작은 예를 들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집에 가서 설거지, 집안 청소를 돕는 것도 자네 어머니와의 평등을 위한 것이고 아르바이트에서 용돈이나 학비를 버는 것도 자네 아버지와의 평등을 위한 것이고
친구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도, 약속 시간을 잘 지켜 친구의 시간을 존중해 주는 것도 모두 평등을 위한 작은 일이네. 자, 이것은 철학적 평등이 아니라 생활 속 평등이 되겠죠. 생활 속 작은 평등입니다. 가치를 위한 꿈을 포함해 행복을 주는 목표는 지금 바로 가능한 것일수록 좋습니다. 이때 과시하지 않아도 빛나는 작은 탁월함 하나가 행복을 더욱 빛내줄 것에 잘 정리해 두도록 합시다. 빛나는 작은 탁월함. 내게 그런 게 무엇이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자, 자신만의 빛나는 작은 탁월함. 자, 작은 탁월함은 반드시 누구나 있네. 열심히 찾고 힘쓰지 않아서 잘 못 찾고 있는 것뿐이지. 자, 그렇군요. 은혜 선생님, 평등을 통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가치를 위한 꿈, 작은 탁월함 같은 것도 필요하지만 우선은 선해져야겠네요. 내가 작은 평등 속 진리를 그렇게 생활 속에서 실현하려면 말입니다. 선함에 대해서 학생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분명 선한 마음은 기본이겠지. 하지만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네. 그게 뭐죠? 선하지만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것은 다름 아닌 어리석음. 어리석으면 행복도 어리석어진다네. 행복한 어리석음을 가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착하기만 해서는 안 되는군요. 그렇죠? 우리 착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선하기만 하면 보통 유약해진다네. 그런 것 같죠? 유약한 사람은 타락한 세상이 알려준 삶의 목표를 바라보면서 은밀한 욕망을 키우고 몸부림치며 또 좌절할 것이네. 그렇죠? 타락한 세상이 알려진 삶의 목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는 그런 선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 선한 마음만 가지면 남에게 이용당하고 모두를 위한 올바른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그 결과에 대해 누굴 탓하지도 못해 혼자 괴로워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자, 학생이 아주 친절하게 그 내용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선하지는 않기 때문에 좋아하되 그 사람의 악함을 알며 싫어하되 그 사람의 선함을 알아야 할 것을.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결국 선에서만은 안 되고 올바름도 제대로 아는 현명함, 지혜로움도 있어야 하겠군요. 그렇죠? 자, 그런데 몇 번 이거 말하지만 행복은 배우고 익히는 자의 것이었습니다. 자, 몇 번째 하는 말입니다. 평등을 통한 행복을 위해서는 진리를 공부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올바르지 않은 평등이 의미가 있겠나? 그건 이미 평등이 아니지. 네. 악한 행동으로 평등을 이룰 수는 없죠. 자, 부모님을 위해 집안일을 돕는 것이 평등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한 얄팍한 수단으로 쓰일 수도 있다는 말이죠. 자,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자, 내용을 잘 학생이 해석해서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 마음이 올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배워도 올바르지 않다네.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목표를 가지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올바른 인생을 위한 노력을 시작할 것이어요. 이것이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하는 행복 교육이지. 자, 어릴 때부터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교육해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그런 교육을 어떻게 시작하죠? 자, 지금부터 시작하게. 자네가 이제부터 교육자가 되어 올바름을 전파하게. 다른 사람, 다른 철학자, 다른 위대한 성인이 해주기 바라지 말고 자네가 그런 세상을 만드는 주인공이 되게. 자, 교육자가 되도록 유학자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주인을 따르는 개는 행복을 요구할 수 없다. 자,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꼭 해야 하는 일, 올바른 일이라면 스스로 주인이 되어 세상을 이끌라는 말입니다. 행복을 위한 비밀의 열쇠. 자기 스스로 하는 것, 이것이 행복을 위한 비밀의 열쇠입니다. 한 번 더 읽죠. 다른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꼭 해야 하는 일, 올바른 일이라면 스스로 주인이 되어 세상을 이끄는 것. 이것이 행복을 위한 비밀의 열쇠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겠군요. 물론이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무력한 사치사회를 단호히 거부해야 하네. 술에 취하면 행복도 비틀거리지. 그렇습니다. 우리 술에 취하면 안 됩니다. 술을 먹는 것까지는 좋은데 술에 취하도록 먹으면 어리석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아무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도 거대한 부나 국가 권력이 모든 걸 빼앗아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불안하긴 합니다. 그렇죠? 거대한 힘에 의해서 행동의 박탈이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자, 국가의 역할은 힘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지. 국가가 나를 보호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도록 국가를 강제해야 하네. 국가는 힘 있는 자의 편이기 때문이지. 행복을 위해 국가를 최대로 이용하고 활용하게. 자, 잊지 않도록 합시다.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그 방향성은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또 있네. 그것이 무엇이죠? 마치 세상에 달관한 듯 세상 뭐 있나 라며 멍청이 살아서는 안 된다네. 정말 멍청해지기 때문이지. 자, 세상 뭐 있나 이런 얘기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으면 반성해야 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자, 달관한 듯 그렇게 생각 없이 살아서는 행복해질 수 없다는 말이군요. 그렇죠? 수업한 내용을 생각해보면 당연하지 않겠나. 그렇죠? 무언 행복은커녕 세상에서 성공하려는 생각도 없는 거죠. 행복의 첫 계단도 못 모르겠죠, 아마도. 그렇죠? 자, 노학자 선생님이 이렇게 답합니다. 그렇겠지. 성공이 꼭 행복의 첫 단계는 아니지만 말일세. 일부만 맞고 일부는 틀리다고 말합니다. 자,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불평등적 특권을 얻기 위함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하네. 만약에 불평등적 특권을 위해서 성공하려고 하면 그것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니겠죠. 자신은 대단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사람들은 우습다고 생각하지. 성공해도 행복할 수 없을 거네. 자, 이런 생각을 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 자신은 대단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사람들은 우습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불평등적 특권을 올바르게 평등을 위해 쓰면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보다 내가 그 자리에 올라 사람들에게 도움과 행복을 나눠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학생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자, 자신 있는 복은 사람은 교만해지기 위해 삶의 모든 것을 바쳐 노력하지. 사람은 교만해지기 위해 노력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좀 어처구니 없죠. 고독히 비참해지기 위해. 고독히 비참해지기 위해 노력합니다. 자네가 그런 생각을 끝까지 가질 수 있다면 내 생각이 틀리고 자네 생각이 맞는 것을.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부자가 되었을 때도 제 생각을 잃지 않는다면 제 말이 맞는 거란 말이죠. 물론이지. 부자는 돈이 많다는 것 그것뿐이네. 이 말을 잊지 않으면 되는 것을. 다른 특권적 요소를 다 스스로 포기해야 된다는 말이죠. 자, 그럼 높은 지위에 올라도 높은 지위에 있다는 것뿐이고 명예를 얻어도 명예가 있다는 것뿐이고 이처럼 그것만으로 만족하면 된다는 말이군요. 다른 것까지 힘쓰려 하지 말고 다른 것까지 자신의 힘을 적용시키려 하지 말고 그런 뜻이죠. 학생이 잘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죠. 부와 지위는 힘도 함께 생기지만 명예는 그런 것은 아니니 쉽게 교만해져 고독히 비참해지지는 않겠네요. 명예는 괜찮지 않나라고 묻습니다. 약간 그렇긴 하죠. 하지만 요즘은 명예가 부와 힘으로 연결되니 조심해야지. 명예는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니 그런 겁니다. 무언가 얻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람한테 명예가 돌아갑니다. 모방하지 말고 자신만의 명예를 만들게. 방향만 제대로 결정하면 평범한 삶도 명예로움으로 가득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자기 삶의 궤적을 두려움 없이 자긍심으로 선택하는 것. 이것이 행복으로 가는 수탈한 길이겠지. 행복으로 가는 수탈한 길입니다. 자, 최소 행복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는 이번 시간에 복종시키는 것, 복종하는 것, 둘 다 신을 거역하는 일이다 라는 주제로 이 내용을 주제로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 배웠던 것 노트에 잘 정리하고 핵심 내용을 파악하게 해두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전체 행복 철학 수업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기억할 추억을 지금 만들라라는 주제로 우리 최소 행복에 도달하는 방법, 행복 따위 필요 없다라는 행복 철학의 마지막 수업을 다음 시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봅시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